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당시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검사들의 출신과 성향을 지적하면서 건전 성향의 법조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관련 문건을 검찰이 입수해 수사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려는 특수활동비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활비는 포함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최경환 의원 수사에 대한 물타기란 비판을 의식해 이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인데 특검 법안 제출로 검찰을 압박해보려던 친박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경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강남구 신사동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청부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지와 매연이 습기와 함께 도로에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낙동강에서 뉴트리아가 어느 정도 퇴치됐나 싶더니 이번엔 또 다른 생태 교란 중인 붉은 귀거북이 기승입니다. 애완용으로 기르다 방생된 개체들이 급격히 늘면서 토종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어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해 국정원이 뒷조사까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들 가족의 출신지와 대학 시절 학생운동 이력까지 조사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는데 건전 성향의 법조인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던 문건을 확보해 수사 방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호중 전 검사장 등 6명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수사는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오히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댓글들과 트위터 글들이 확보되면서 민병주 전 단장과 이종명 전 차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10월에는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이 같은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과 수사 모두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정원은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뒷조사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선 통제가 안 된다며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A 검사에 대해선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며 원적을 문제 삼는가 하면 B 검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사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이 문건을 사법 방해 증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렇게 국정원 댓글 작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동안 가짜 사무실을 꾸리고 또 증인들 입을 맞추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오늘 공소장에 남재준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또 윗선 지시자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4월, 국정원은 파견 검사들을 포함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현안 TF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급조한 자료나 사건과 무관한 노트북 등을 비치한 뒤 리허설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직원들에겐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임을 강조하라는 지침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파견 검사였던 이재영 검사 등은 원 전 원장 재판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을 작성해 넘기는 등 개인 변호인처럼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안 TF 운영을 주도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간부 등 6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현안 TF를 이끈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은 국정원 수장이었던 남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던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남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남 전 원장과 그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정무수석 재임 당시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서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을 증액토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실장은 검찰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7월 말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으로부터 e스포츠협회 예산이 20억 정도 증액돼야 하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서 협회는 문체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신청했으나 1, 2차 심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회 직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이런 상황을 토로하자 전 전 수석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재부에 전화를 한 겁니다. 이후 기재부는 문체부에 협회 예산 증액을 신청하라고 요청했고 결국 예산 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심사만 담당하는 기재부가 이미 거절한 예산 증액을 다시 신청하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당시 문체부의 예산 증액은 20억, 항목은 아마추어 활성화 등으로 불러주기까지 했는데 이는 협회가 기존에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기재부 예산실장과 문체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예산 증액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시 전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이 사금고처럼 쓰던 협회에 예산을 몰아줬다고 보고 영장 혐의에 포함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예산 증액 등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결정되면 지금의 수사가 일단 중단이 되죠. 하지만 내일 당 최고위에 특검 법안이 상정이 되면 정작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는 수사 대상에서 빠질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반대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특활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특활비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물타기란 지적도 나왔지만 홍준표 대표도 같은 입장이란 친박계 최고위원의 설명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특검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일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선 최 의원 의혹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특활비가 빠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측근은 홍 대표도 물타기 특검엔 반대한다며 박근혜 정부 특활비는 법안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의총 직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계가 자신의 뜻을 왜곡했다고 반박해온 홍 대표가 법안을 통해 최경환 의원 구하기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 법안 제출로 검찰을 압박해보려던 친박계가 반발하면서 내일 최고위에서부터 홍 대표 측과 친박계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경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면서도 청부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 많이 남습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의 보도 보시고 또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기사로 가장한 피의자 44살 이모 씨는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정 씨 집으로 끌고 간 뒤 문을 열도록 유인했습니다.
집으로 침입한 뒤엔 자신을 제지하려던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처음엔 정 씨와 금전 거래가 있다고 했다가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 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집 주변을 답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로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 씨와 경비원 등은 모두 이 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청부 등 다른 범행 동기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과 주변 인물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선화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우선 이 씨가 이제 정유라 씨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먼저 이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관계자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정문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카키색 패딩과 갈색 종이 가방을 들고서 걸어가는 게 이제 CCTV로 한 15초 정도 찍힌 게 있고. 네, 건물 6층과 7층에 있는 이 정유라 씨 집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이 건물 정문이나 지하 주차장 둘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씨는 이 건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굳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6층은 마스터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스터키는 경비원이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평소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이 배달 기사가 6층까지 직접 올라가지 못하고 경비원한테 맡겨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보안이 상당히 철저한 건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주차장에 경비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마스터키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 검색으로 정 씨의 집을 알아냈고 건물 주변을 수차례 왔다 간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예, 여러 차례 답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실들 알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씨가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의 재산 내역도 알아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 씨의 재산 규모도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현재까지 정유라 씨 재산의 실체는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예. 정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신사동 건물은 2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지만 이 건물은 최순실 씨가 1988년에 매입한 건물이고요. 예. 또 특검은 지난 3월에 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2,730억 원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정유라 씨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 게 없습니다. 이처럼 최 씨 모녀의 재산에 대해서 의혹이 커지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도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재산 규모도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피의자가 단순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그 설명이 맞느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정 씨와의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 이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강도를 했다고 번복을 했고요. 예. 또 정 씨 집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정유라 씨를 검색해서 집을 알아냈고 일주일간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여러 번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씨가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또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서 이 씨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청부 범행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경찰은 실제 카드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또 사채 이용 내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정유라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청와대가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가 올린 동영상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계획을 밝힌 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며 23만여 명이 청원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포항 주민들은 지진이 또 날까 봐 밤잠을 설칩니다. 지진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마음 이재민이 많습니다. 부서진 집들은 복구되고 있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질 않습니다. 오한희 기자입니다. 계약직 강사로 일하는 40대 여성은 지진으로 학교 측에서 수업을 중단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무력감. 잠을 못 자죠. 눈 감으면 무섭고 어차피 또 한 번 이러면 여기 또 집에 엉망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지진으로 집에 금이 간 주민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2년 만에 끝나면 나가라면 어디 나갑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고 또 막 신경 쓰니까 잠이 안 오고. 지진 9일차까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심리 상담은 총 2,135건 이뤄졌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4일차까지 총 100건을 넘지 않았던 상담 건수가 이후 급격히 늘어 최근에는 하루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불면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지진 발생 이틀째부터 대피소에는 심리 상담센터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다 상담하기는 버겁습니다. 결국 정부와 포항시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 심리 회복을 위한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초등학교 등에 2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과 대구, 울산, 경남 등 4개 지역의 피해 학교 가운데 144곳은 내진 보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처럼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은 규모 6.0의 지진에도 견디는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에 노면이 미끄러워지면서 운전 중에 아찔했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블랙 아이스, 그러니까 도로가 검은 코팅을 한 것처럼 보이면서 미끄러워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22일 하루에만 경기도에서 17건이 신고됐습니다. 출퇴근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의 고속도로입니다. 앞서가던 트럭이 90도로 회전하더니 고속도로 출구에 안전봉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부근에는 이미 구급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기 뒤에 또 사고 났어요.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던 건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먼지와 매연이 섞인 살얼음이 끼는데 도로가 검은 코팅을 한 것처럼 보여 블랙아이스라고 불립니다. 이 같은 장소에서의 사고 위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 나온 사고 지점 부근입니다. 간밤에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도로 표면이 젖어 있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얼면서 블랙아이스가 됩니다. 도로와 비슷한 색을 띠는 탓에 눈길에서보다도 사고 시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제 뒤로 터널이 보이실 텐데요.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은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도로 표면이 쉽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도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면에 열이 없어 강이나 하천에서부터 오는 습기가 도로 표면에 그대로 얼어붙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추운 겨울 아침 다리 위나 터널을 지날 땐 운전대 조작이나 급제동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차가 미끄러질 경우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대를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겨울철 집안에서의 난방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온수 매트에서 새어나온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문제가 있어 수거 조치된 제품이 인터넷에서 다시 버젓이 팔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 나와. 온수매트의 보일러 부분에서 물줄기가 새어나옵니다. 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애기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봤는데 갑자기 물이 한 줄기로 이렇게 솟아가지고. 소비자는 입 안과 턱 등 얼굴 부분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설명서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손이 적셔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겨울도 불량 난방기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지난해 겨울 난방기구로 발생한 화재만 1273건에 달했습니다. 하자 때문에 수거 및 교환 조치가 된 물량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기도 합니다. 중국산 전기 충전식 찜질기는 리콜 대상입니다. 온도가 좀 높아서 제가 리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문가들은 안전 인증을 받은 난방기구인지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세월호 인양 후 내부에서 발견된 기록들이 복원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타실에서 발견된 다이어리를 복원했더니 사고 전 선미 램프나 조타기 같은 중요 부위에 이미 이상이 감지됐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곧 꾸려질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눈여겨봐야 할 기록들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초대형 선박임에도 세월호는 1시간 40분 만에 빠르게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원된 조타실 다이어리에서 선미 램프에 균열이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참사 2주 전 메모에 램프 덮개의 균열이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수리를 마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세월호의 1등 항해사는 경찰 조사에서 참사 전날 램프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램프 균열을 방치해 바닷물이 유입됐고 이 때문에 더 빠르게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세월호 급변침 원인 중 하나론 조타기 결함 가능성이 거론돼 왔는데 복원된 기록에선 실제로 조타기에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참사 13일 전에 조타기 수리 필요성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에 앞서선 파기 무전압 알람이란 메모도 있는데 조타기의 전원이 꺼져 자주 경고가 울렸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무전압 현상이 변침의 원인이 됐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충남의 성면 광산들, 대부분 문을 닫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주변 주민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성면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충남 홍성의 폐성면 광산을 뚫어서 철로를 내려고 해 논란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성면 폐증을 앓고 있는 82살 박상덕 씨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릅니다. 평생 지어온 농사도 이젠 접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언제 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6년 전에 성면 피해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5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은 폐성면 광산인 신곡리 광산 갱부 바로 옆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얀 성면 가루들이 묻어 있는데 안쪽은 암석이 무너져 내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충남 7개 시군의 폐성면 광산 주변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우려한 대로 반경 2km 안에서 10년 이상 산 주민 중 39%가 성면 질환 의심자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자연 발생 성면 지질도에도 홍성은 성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은 장항선 직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근 폐광산 2곳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어차피 성면 먹어서 죽나, 철로에서 노선에서 들어넣어서 다 죽나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노선을 세워서 우리가 다 들어눕자. 충청남도의 자체 조사 결과 성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인 육가크롬 검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저감 대책을 시행하면 공사 중 날리는 성면을 막을 수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뉴트리아는 정부까지 포획하면서 그새 꽤 줄었습니다. 뉴트리아가 사라져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자리를 붉은 귀거북이 무섭게 채우고 있습니다. 역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뉴트리아 사냥꾼으로 불리는 전홍용 씨는 지난 7년 동안 15,000마리의 뉴트리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뉴트리아가 아니라 다른 종이 통발에 걸려 올라옵니다. 요 통발 속에도 거북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눈 뒤에 빨간 줄이 있는 붉은 귀 거북입니다. 토종 물고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데다 천적이 없고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뉴트리아와 같은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애완용이나 방생용으로 외국에서 들여왔다 버려진 겁니다. 낙동강 하구 부산 맥도생태공원입니다. 이렇게 낙동강 본류 옆으로 습지들이 형성돼 있는데 이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온통 붉은 귀 거북 천지입니다. 하루에 한 70마리까지 이렇게 잡아봤어요. 야들 때문에 토종 물고기가 씨가 말라가고 있죠. 정부는 이상 번식하던 낙동강 뉴트리아는 포획 수매제를 통해 개체 수를 절반까지 줄였습니다. 반면 붉은 귀 거북은 똑같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놓고도 방치하는 등 개체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지자체들은 뒤늦게 실태조사와 함께 예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멸종 위기의 사냥은 높은 산에 살고 움직임이 거의 없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 귀한 사냥이 주황산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식지가 백두대간 전체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머리에 뿔이 우뚝 솟아난 사냥 한 마리가 불쑥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산기슭을 따라 올라갑니다. 사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몸 크기가 작은 또 다른 사냥과 함께 먹이를 찾아 나무 밑동을 파헤칩니다. 사냥의 활동은 어두운 밤에도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 기념물인 사냥이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설물의 양과 몸 크기로 볼 때 최소 3마리 이상이 주황산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개체인지 아니면 과거 주황산의 개체가 확인된 것인지는 향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냥 서식이 확인된 곳은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7곳입니다. 이번에 주황산에서 새롭게 발견되며 사냥의 서식지가 백두대간 전체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취약종으로 등재된 사냥은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국내에서 4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난방을 해도 추운 요즘 날씨에 난방 없이도 실내 온도가 27도가 넘는 집이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서울 노원구에 세워진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까요? 백일영 기자가 입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문 앞에 쌓인 상자들을 푸는 손놀림이 바쁩니다. 지난달 완공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입주 전 1,300개의 태양광 패널과 지열만으로 냉난방과 온수, 조명 등이 해결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는 어땠을까? 난방을 하지 않는데도 실내 온도 27.5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0.8도 이하로만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로 체험하고 있고요. 지열 에너지 때문에 온수가 그때그때 따뜻한 물이 빨리 나오는 점이 좋았고요. 열기가 많이 안 빠져나가서 항상 따뜻한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3중 유리창, 다른 아파트보다 2배나 두꺼운 단열재 등이 비결입니다. 또 실내가 아닌 외부에 설치한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햇빛이 유리창에 닿지 않게 해 여름 냉방비를 줄여줄 전망입니다. 한 달 에너지 비용이 35,000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세대를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적으니까. 정부는 이런 에너지 제로 건축을 2030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1.3배 정도인 건축비 절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항상 등장을 하고 또 핵심 정책 결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만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참 낯섭니다.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 친인척의 공개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인 건데 왜 그런 걸까요?
미국은 자기랑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쓸 건가는 거의 그 대통령의 전권에 맡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직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든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채운다든가 이런 관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역시 대통령의 친인척을 공직에 등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연방정부에 해당할 뿐 백악관은 특히 무보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이방카와 쿠시너의 백악관 활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에 다시 지정하기 위해 소집된 강요회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이방카, 쿠시너 부부의 모습이 클로즈업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올해 연말까지 이방카 부부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하는 일은 뭐든 하라며 프리패스를 제공했던 전임 프리버스 실장과 달리 백악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4위 쿠시너 선임 고문은 백악관의 미국 혁신국을 만들어 규제개혁부터 마약 퇴치, 경제자문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대중국 외교까지 간장해 사실상 국무장관이란 말도 나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외국 정상과 비공식 접촉까지 수사에 들어가 쿠시너 등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쿠시너는 지난해 대선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실장도 이방카 부부를 해임할 생각은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틸러슨 장관도 이방카의 인도 세계 기업가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미국 대표 자격이 없다며 국무부는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방카 부부가 상징하는 트럼프식 가족 정치에 대한 견제가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같은 날짜라도 항공편은 시간마다 가격이 다른 걸 알고 계시는지요? 같은 상품인데 가격을 다르게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 돈을 아낄 수도 있겠지만 고도의 상술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세계 항공사들은 수요가 몰리면 실시간으로 가격을 올리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가변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버 택시는 차량이 적은데 손님이 많으면 가격을 올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수시로 판매가를 조정합니다. 영국 아마존에서 삼성 갤럭시 S7 폰은 하루 동안 가격이 14%가량 오르내렸습니다. 아마존 상품별 최저가를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시간대나 장소에 따라 수요가 다른 영화관과 주차장도 이런 추세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종이 라벨을 바꾸기 어려웠던 대형 슈퍼마켓에선 디지털 가격 표기 장치를 도입해 상품가를 조정합니다. 점심 샌드위치를 오전 11시에는 싸게 파는 식입니다. 변하는 가격을 잘 활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불만도 나옵니다. If it's a fair market system, then you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same products regardless. I mean, the only influx should be regionally via tax or those sort of inflation. 상품 가격의 개념이 바뀌는 가운데 이전에 구매한 적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지역에 사는 이들에겐 비싼 가격을 보여주는 등 고객 정보를 이용한 상술도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공 화산이 다시 분화해 상공 4,000m까지 화산재를 뿜었습니다. 인근 상공의 항공운항 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적색으로 상향됐고 항공사들은 일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여행객 약 2,000명이 공항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이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로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소식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넘어온 병사의 치료 경과와 이 과정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점도 확성기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도 주문진 동쪽 연안에서 2.9톤급 어선에 탄 선장 이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배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자 어민들이 신고했고 해경은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자영업 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을 땐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고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 도입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는 순서 중간에 배치했는데 오늘 정치부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말춤도 내로남불입니다. 예, 내로남불. 요즘 정치권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은데 말춤도 내로남불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김관진, 임관빈도 석방됐다. 전병헌도 기각하는 걸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나 보다. 예. 라고 적어놓고선 칼춤과 라임을 맞추려고 한 건지 갑자기 말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자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 살기도 팍팍한데 말춤이나 춤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다라는 예. 쓴소리를 한 겁니다. 예, 뭐 누구라고 뭐 주어를 적지는 않았지만 이 말춤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필리핀 순방에 가서 이제 말춤을 춘 장면 떠올리면서 한 얘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김정숙 여사가 동포들과 어울려서 가수 싸이의 말춤을 흉내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홍 대표가 이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환한 얼굴로 산타크로스 복장까지 갖춰서 말춤을 추고 있는 사람, 예. 바로 홍준표 대표인데요. 지난 2012년 말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재보선 때 당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예. 홍 대표의 지적에 네티즌들이 바로 이 사진을 찾아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티즌들 참 빠르군요. 자, 아무튼 근데 홍 대표의 논리는 그냥 말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서민 살기가 힘든데 말춤이나 춘다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반론이 많겠군요. 네, 당장 그럼 2012년도에는 서민들이 살기 좋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2012년은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2.3%로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을 제외하곤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홍 대표도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자주 얘기했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장 먼저 서민을 찾아가는 도지사가 되겠다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예, 물론 뭐 경제 상황을 일적으로 비교하기가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박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모습이 안 대표라고는입니다. 예, 사진에도 나왔지만 안 대표는 뭐 안철수 대표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김기욱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이 당내 SNS망에 올린 글의 일부인데요. 예. 안 대표에게 왜 버릇없이 구느냐는 뜻의 막말을 들었다면서 당시 모습이 안 대표 같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버릇없이 말하느냐라고 했지만 원래 워딩은 이야기는 저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김기욱 회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에 그 원외위원장들과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이 반대 의견을 너무 소란스럽게 제기한 것 같아서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안철수 대표에게 찾아가서 사죄의 뜻을 밝혔더니 대뜸 안 대표가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안 대표 쪽에서 해명이 있습니까? 문제 발언에 대해서 안 대표의 직접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대표의 측근은 김 협의회장이 종이를 들고 와서 코앞에다 들이대고 흔들어대면서 이야기를 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 힘든 그런 막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정말 했다 그러면 평소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 뭐 이런 평가가 또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존댓말을 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발언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남들 앞에서 화내본 적이 없다. 욕은 못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해서 욕실에서 혼자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과거에 한 이야기였으니까 뭐 지금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뭐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는 방이 서울에 생겼습니다. 만인의 방이라는 곳입니다.
시인 고은이 시 만인보를 써내려간 서재를 되살렸습니다. 누구든 만인보를 이었을 수 있다는데 권근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책더미가 만든 좁은 길. 시인이 그 길을 조심조심 지나갑니다. 승려로 지냈던 젊은 날부터 감시와 투옥, 블랙리스트까지 시인의 인생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안진뱅이 탁자 위엔 책과 원고가 가득하고 펼쳐놓은 책 위엔 안경이 놓였습니다. 고은 시인이 만인보를 썼던 경기도 안성의 옛 서재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인의 노래를 부르는 개막식에선 감회에 젖은 시인도 한 수 낭송합니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 세상이더냐. 고은 시인은 25년간 만인보 30권을 펴내며 4,001편의 시를 썼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은 물론 독립운동에 나선 거린과 기생 등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자기 가족 이야기도 쓰고 또 이웃 사람도 쓰고 누구도 쓰고 하는 그런 만인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죠. 만인의 방 앞에 마련된 책상은 4,002번째 만인보를 쓸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장애인 아이를 둔 가족들 중에 보호소나 요양원에 맡기기보다는 가정에서 계속 돌보고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성인이 된 뒤 자립하도록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의 자립을 다룬 영화도 나왔는데 우리 모두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밥 줘, 밥! 뇌종양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엄마는 홀로 남을 발달장애인 아들이 걱정입니다. 꽁치 맛있어.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혼자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버스를 타는 것까지 모든 게 도전입니다. 그러지 말고 깐난 애기 만진다 생각하고 다시 해봐. 응?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이 자립이라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지켜봐주는 주변 사람들 덕입니다. 어차피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 사람들을 그래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관심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럼요.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는 그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성인 이후의 삶은 늘 고민거리입니다. 28살 은예 씨는 캐리커처 화가이자 복지관 직원입니다. 2층, 3층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 휠체어도 딱 복지관 일은 해야 되는 일이지, 그치? 돈도 벌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그러긴 해야지, 그치? 그림은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책임질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던 만화가 어머니는 최근 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립 지원 가이드북을 냈습니다.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회가 좀 도와줘야 돼. 사회에 의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의지하지 말라고 뿌리치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어요. 정책이 필요하고. 예.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가족뿐 아니라 사회가 힘을 보태야 가능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추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은 만큼 출근길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